아빠, 우리가 저 언니 사가자? 장터 한복판이었습니다. 묶인 손목, 고개를 숙인 젊은 여인, 채무 추심꾼이 그녀를 새끼줄로 끌고 다니며 소리칩니다. 2년의 몸값은 50년이요. 불효마블 결제 필요하신 분 어서 오시오. 그때 작은 손이 아버지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저 언니 사가자? 저 언니 무서울 것 같아. 호라비 봉득이 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팔려가는 여인의 눈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들어 어린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봉득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봉득은 자신의 전 재산 50냥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입니다. 평생 만나지 못할 것 같던 사람과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삶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터에서 팔려가던 여인과 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바꾼 호라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품고 있던 누구도 몰랐던 비밀의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 장터 근처에 봉득봉득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42, 3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호라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는 하나, 딸 담비, 이제 7살. 아내가 없어진 뒤로 봉득은 담비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생업은 장터에서 채소며 마른 생선을 떼다 파는 일이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굶을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집 하나와 행상으로 모아둔 엽전 몇 개미가 전부였습니다. 담비는 아버지와 꼭 붙어 다녔습니다. 장날이면 봉득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서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좋아하는 떡 하나 얻어먹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담비야, 오늘은 장날이다. 아버지 심부름 잘하면 꿀떡 사줄게. 아빠, 나 꿀떡보다 인절미가 좋아? 그러냐. 그럼 인절미로 하자. 봉득은 그런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뻤습니다. 그날은 5월 초순, 장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봉득은 지게에 채소 짐을 얹고 담비는 그 옆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장터는 늘 그랬듯이 시끄럽고 왁자했습니다. 닭 파는 소리, 엿 장수 가위 소리, 소 흥정하는 소리. 그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안악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었습니다. 봉득은 늘 하던 자리에 짐을 내리고 채소를 펼쳤습니다. 담비는 옆에 쪼그려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장터 한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봉득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을 보았습니다. 장터 가운데로 한 무리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것은 덩치 좋은 사내였습니다. 이름은 말득이, 이 고을에서 채무 추심으로 악명 높은 자였습니다. 그 뒤에 새끼줄에 손목이 묶인 젊은 여인이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20 안팎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이목구비가 반듯했고 차림새는 초라했지만 몸가짐이 달랐습니다. 등을 구부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완전히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채무 때문에 팔려가는 처지임에도 어딘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오. 나이 22 건강하고 일 잘하는 계집이오. 몸값은 50냥. 불효마블 결제 필요한 양반 없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흥미롭게 구경했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그때 봉득의 옷소매를 작은 손이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왜? 저 언니 사가자. 봉득은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담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의 눈에서도 저 광경이 슬프게 보인 것이었습니다. 담비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왜? 돈 주면 되잖아. 아빠 돈 있잖아. 봉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0냥. 그것은 봉득이 3년 동안 모아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없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털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봉득은 다시 여인 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여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체념하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에라이. 봉득은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말득이가 봉득을 보고 실실 웃었습니다. 사실 생각이 있으시오? 50냥이요, 50냥! 알겠소. 50냥 줄 테니 줄 풀어주시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행상 사내가 계집을 산다고? 봉득은 엽전을 꾸러미째 건넸습니다. 말득이가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손목에 묶인 새끼줄을 끊었습니다. 여인은 손목을 문지르며 봉득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심했다. 그런데 저를 사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봉득은 극적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낸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되지. 아빠, 그렇지? 단비야. 언니, 우리 집에 와 밥 줄게. 나 아빠랑 밥 잘 만들어. 여인이 처음으로 표정이 풀렸습니다. 울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의 이름은 옥년옥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봉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소?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해도 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옥년의 아버지는 이고을 훈도훈도 향교 교관이었습니다. 양반 출신의 선비로 청렴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전 갑자기 관청의 세금 전곡을 횡령했다는 죄목으로 잡혀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옥에서 버티다 석 달 만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죄로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어머니도 충격으로 알아누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 때 진 빚을 갚으라며 채권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옥년에게는 갚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득이가 나타났습니다. 억울하구먼. 네, 억울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했는데 그걸 밝혀줄 사람은 없소? 옥년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봉득을 바라보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봉득의 집은 작았지만 단정했습니다. 담비가 뛰어들어가 깨끗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옥년을 맞았습니다. 언니, 여기 앉아. 밥 먹었어? 아직 아빠, 빨리 답해줘. 알았다, 알았어. 봉득은 솥에 보리밥을 안치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초라한 밥상이었지만 옥년은 천천히 그리고 깨끗이 다 먹었습니다. 아마 며칠 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을 것입니다. 언니 이름이 뭐야? 옥년이야. 옥년 언니? 예쁜 이름이다. 나는 단비. 예쁜 이름이네. 응. 아빠가 지어줬어. 봄비처럼 사람한테 좋은 아이 되라고. 옥년이 봉득을 보았습니다. 봉득은 쑥스러운 듯 기침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옥년은 조용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아침을 차렸습니다. 봉득이 장에 나가 있는 동안 담비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담비는 옥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옥년의 치맛자락을 잡고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 갔어. 언니 엄마도 없어? 나도 없어. 아빠는? 아빠도 없어. 그럼 언니도 나랑 똑같네. 나도 엄마 없고 언니도 엄마 없고 우리 같이 있자. 옥년이 담비를 꼭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담비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옥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7살짜리가 어른처럼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봉득이 마당에서 짚을 엮고 있는데 옥년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또 무슨? 그냥 봉득이라 부르시오. 봉득 어르신. 옥년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단단하게 쌓인 그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문서 2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고을 이반놈이 관청 전국을 실제로 횡령하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덮어 씌운 것입니다. 이 문서는 그 증거입니다.
증거? 어떻게 이걸 갖고 있어? 아버지가 옥에 가시기 전 날밤 몰래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혹시 모르니 간직하라고,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봉득은 문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글을 완전히 읽을 줄 알지는 못했지만 관인과 수결이 찍힌 것이 진보님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갖고관에 올리면 되지 않소? 최 이방이 이 고을 수령과 결탁해 있습니다. 올려도 묻힐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최 이방이 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봉득은 말없이 문서를 옥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방도를 찾아봐야겠네. 봉득이 방도를 찾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아침, 봉득의 집 앞에 낯선 사내 둘이 나타났습니다. 말득이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여기 훈도 딸 있소? 최이방 어른이 부르시오. 봉득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내 집 사람이오. 최 이방이 무슨 볼일이오? 그 여인이 아버지 죄 관련 문서를 갖고 있다고 하오. 밤납하면 그만이오. 우리 집에는 그런 거 없소. 사내들이 봉득을 밀치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봉득이 버텼습니다. 마당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안에서 담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봉득 어르신, 피하세요. 봉득은 사내 하나를 밀쳐냈습니다. 그러나 둘을 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팔을 붙잡혀 바닥에 넘어질 뻔했을 때 마침 이웃 사내들이 소란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이거 왜 이래? 남의 집에서 무슨 짓이오? 사람이 모이자 말득이 부하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가면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시오. 최이방 어른은 오래 참지 않으시오. 그날 밤 봉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끌어들인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가엾어서 사온 여인이 이 고을 최고 권력자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물러서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문서를 돌려주고 모른 척하면 자신과 담비는 아무 일 없을 것이었습니다. 봉득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때 옥년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위험에 처하셨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문서는 제가 갖고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어르신께 피해입니다. 앉아보시오. 봉득이 마루에 앉으며 옥년에게도 앉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를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오. 그러나 이것 하나는 압니다. 억울한 것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우리 단비 어미도 억울하게 갔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고을 부자한테 빌리러 갔다가 그 집에서 쫓겨나오다 언 땅에 넘어져 죽었어요. 그 집 주인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옥년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방도를 찾겠어. 함부로 떠나지 마시오. 봉득은 다음날 아침 일찍 마을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훈장 노인은 이 고을에서 유일하게 최이방과 얽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더 이상 권력이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고을 수령과 이방이 결탁해 억울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 고을 관아에는 올려봐야 소용없고 가명에 직접 올릴 수 있겠습니까? 훈장 노인이 오래 생각했습니다. 가명에 상소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려면 직접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야 해. 여기서 가명까지는 이틀 길이고 최이방이 알면 도중에 막힐 수도 있다. 제가 가겠습니다. 자네가? 예. 제가 직접 들고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훈장 노인이 상소문을 써주었습니다. 옥년이 증거 문서를 함께 챙겼습니다. 봉득이 떠나기 전 옥년이 물었습니다. 위험한 일을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는 어르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담비가 저 언니 사가자 그랬잖소. 우리 딸이 데려온 사람이요. 내 책임이지요. 옥년이 오래 봉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득은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상소문과 증거 문서를 깊은 짐 안에 숨겼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행상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채소 몇 단도 얹었습니다.
첫날은 별 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오전, 가명 가는 큰 길목에서 말득이 일당과 마주쳤습니다. 최이방이 길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봉득이 아니오. 어디 가시오? 장 보러 가오. 가명 쪽은 장이 없는데 짐 좀 검사해도 되겠어? 봉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났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람이 일행과 함께 길을 오고 있었습니다. 가명 순찰 관원이었습니다. 말득이 일당이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봉득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관원에게 달려갔습니다. 날이 저 가명에 올릴 중요한 문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직접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가명 관원은 봉득을 데리고 가명으로 갔습니다. 관찰사는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을 최이방이 전곡을 빼돌린 내역, 그리고 그것을 훈도 옥년의 아버지에게 덮어씌운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함을 알면서도 딸에게 몰래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죄다. 관찰사는 즉시 이 고을에 조사관을 내려보냈습니다. 최이방과 수령은 도망치려다 잡혔습니다. 말득이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조사 결과 문서의 내용이 모두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수령과 최이방은 파직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훈도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봉득이 집에 돌아온 날, 담비가 마당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아빠 왔다! 단비야, 아빠 왔다. 옥년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봉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다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담비가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왜 울어? 기뻐서 기쁜 것도 울어? 이상하다. 단비야, 어른이 되면 알게 된단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찰사는 억울하게 죽은 훈도의 재산 중 일부를 옥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옥년은 그 돈으로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년은 그 집에서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로 봉득의 집 밥상이 더 풍성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비가 학교에서 우리 엄마가 해준 밥이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도. 봉득은 처음에는 그냥 집에 밥이나 먹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옥년은 처음에는 그냥 밥만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다 담비가 언니 그냥 여기 살아 라고 해서 옥년이 그냥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게 시작된 인연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의 말 한마디. 아빠, 저 언니 사가자. 그 말이 세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장터에서 만난 세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때는 큰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눈에 맺힌 눈물 한 방울. 그것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